선석길이 약 15km에 초대형선 9척이 동시에 접원할 수 있는 시설 규모를 1차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컨테이너 부두와 함께 일반 부두, 다목적 부두 등의 시설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해 신항에는 항만 시설 부지 외에 항만 배후단지를 약 68만 제곱미터 조성할 계획으로 다국적 물류 및 제조기업을 유치하여 환정 및 재수출 화물 유치와 고부가 가치 물류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성 계획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는 2030년까지이며 2단계와 3단계는 장래 계획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산 신항에서 고부가 가치 물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약 846만 제곱미터의 거대한 규모를 갖춘 복합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 배후단지는 자유무역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물류기업의 경우 외국계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 지방세 등 세제 감면과 함께 우대 임대료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후단지에는 다국적 제조기업과 글로벌 물류기업 등 2개 업종이 입주할 수가 있는데 제조기업의 경우 1000만 달러 이상을, 물류기업은 500만 달러 이상의 외투 컨소시엄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자유무역지역 내에서의 고부가치 물류 활동이란 조립, 가공, 포장, 분류, 검사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며 특히 부산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이 동시에 지정되어 있어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은 기업의 제조 및 물류 등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외투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주거, 교육, 의료 등 삶의 수준을 높여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산항 신항 항만 배후단지에는 현재 69개의 글로벌 컨소시엄사의 공장과 물류센터가 입주하고 있으며 연간 약 2,800여 명의 고용과 180만 TU의 물동량을 창출하고 있고 지역 경제에는 연간 약 3.4억 달러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신항 항만 배후단지는 북컨테이너 배후단지, 웅동 배후단지, 남컨 배후단지, 서컨 배후단지 등으로 구성이 구분되며 각 배후단지는 단계별로 구분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항의 경우 개발계획 수립 때 항만 배후단지 계획을 반영하여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북항의 경우 부두시설 조성 시기에는 고부가치 물도 활동 등에 대한 개념과 수요가 없어서 계획 단계부터 반영되지 않은 반면 야드 공간 부족으로 인해 오프독 컨테이너 야드나 인랜드 컨테이너 대포 등의 부가 물류 시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6개의 구역 중 1번에서 3번까지의 구역은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4번의 남컨 배후단지는 현재 부지를 조성 중에 있고 5에서 6의 서컨 배후단지 및 진해 신항 배후단지는 용도지구 설정, 기업 유치 전략 수립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후단지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북컨 배후단지 1단계는 총 101만 제곱미터로 지난 2006년에 공사에 착공하여 2012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현재는 30개의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자사의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컨 배후단지 2단계는 총 52.2만 제곱미터로 2030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웅동배후단지는 지난 2013년부터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총 39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이 중 물류기업은 34개사, 제조기업은 5개사에 해당합니다. 남컨배후단지는 현재 부지 조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개발을 완료하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남컨배후단지의 경우 향후 부산항 신항 가덕도에 해상 신공항이 조성되어 해상, 육상, 항공을 연계한 복합 물류단지로의 최적 입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해륙 복합 운송 및 CN에어 간의 물류 거점 기능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개발되는 항만배후단지는 북컨 2단계 부지와 석컨 2-3단계 조성 사업으로 정부는 2030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토사 반입을 통한 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산항 북항 및 감천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북항은 왼쪽 도면의 오른쪽 동그라미에 있는 지역이며 1990년대 초에 조성된 일반 부두와 1970년대에서 90년대에 건설된 컨테이너 전용터미널 5개소가 운영되었습니다. 현재 일반 부두는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국제여객터미널과 해양 친수 및 문화공간, 신산업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기존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인 우암 컨테이너 터미널은 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산업 클러스터 부지로 자성대 컨테이너 터미널은 항만 재개발 2단계 지역에 편입되어 기능이 전환될 계획입니다. 하단에 있는 감천항 및 다대포항의 경우 감천항은 일반 및 벌크 화물, 수산물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항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대포 부두는 현재 항만 기능을 상실하여 배후 부지는 시민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고 부두 시설은 운영 중이지 않으나 향후 마리나 시설로 그 시설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부산항 북항의 전경 사진입니다. 앞에 보이는 해상 교량의 이름이 부산항 대교입니다. 부산은 항만 물동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컨테이너 차량이 도심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및 도로 지정체, 도로 파손, 환경오염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항만 배후도로를 해안 순환도로 형태로 건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첫 번째 해안 순환형 항만도로는 부두 순환도로로 북항 내 화물 차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광안대교를 통해 북항 내에서 내륙으로 가는 차량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신안 간에 발생하는 화물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부산항대교와 남항대교, 울숙도대교 등을 통해 일부 소화하고 있으며 다른 편으로는 수정터널, 백양터널, 동서고가로 등을 통해서 고속도로와 연결하여 양 항만 간 원활한 흐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만 인프라 건설과 병행하여 교통 인프라에 대한 개선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시는 게 항만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항은 신항 대비 항만 인프라의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신항의 한계선석 길이가 약 400m인데 반해 북항은 250m에서 300m 수준으로 선박의 대형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를 들면 4,000에서 5,000TU급 중형 선박에 특화된 항만시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설계 기준을 따르다 보니 선석 길이뿐만 아니라 장치장 너비 또한 짧아서 신항 대비 많은 화물을 보관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물류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초대형 모선보다는 피더 선박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박은 한국과 중국, 일본, 동남아, 중동, 러시아 등 아시아 영내에서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의 연간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은 약 680만 TU로 대한민국 컨테이너 항만 중에 어느 항만도 이러한 규모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7위에서 28위권에 드는 높은 수준의 물동량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인트라아시아 선사에 117척의 선박이 기항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물동량을 유지하는 비결은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하게 화물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천항은 일반 및 벌크 화물 그리고 수산물을 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 5개월 기준으로 약 2,850척의 선박이 화물 하역과 선박 수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감천항을 방문했습니다. 일반 화물과 수산물, 벌크 화물 등을 포함하여 최근 5개월간 약 931만 톤의 화물이 하역되는 등 부산항 내 일반 화물의 거점 항만으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항의 터미널 운영사 현황입니다. 좌측에 1번이 자성대 터미널입니다. 운영사는 허치슨 포트 홀딩스이고 1단계 운영 개시일은 1978년으로 2022년 현재 기준으로 44년째 운영하고 있어 항만 인프라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 많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석수는 총 5개이며 부지 면적은 6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매우 넓은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하역 능력은 172만 TU에 해당합니다. 항만 인프라 시설 외에 크레인이나 야드 트랙터 등 하역 및 이송 장비들도 노후화되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적극적으로 관리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수많은 물동량을 처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측 2번 터미널은 신간만 터미널입니다. 2002년 4월에 개장하였으며 운영사는 동원 로엑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북항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개발된 터미널입니다. 선석은 2.1기에 해당하고 길이는 826m입니다. 부지 면적은 약 29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향후에 부산항 신항 2-5단계 터미널 운영사로 동원 로엑스가 선정됨에 따라 내년도 중에 신간만 터미널을 반납하고 신항으로 이전하게 되면 새로운 운영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터미널은 간만 터미널입니다. 현재 운영사는 부산 포트 터미널이며 총 4개의 선석을 가지고 있고 선석 길이는 1,400m에 해당합니다. 부지 면적은 약 74만 제곱미터이며 최초 개장 시에는 한 개 선석마다 운영사가 각각 존재했으나 2대2 통합과 단일화를 통해 현재는 한 개의 운영사로 통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오른쪽 4번 터미널이 신선대 터미널입니다. 운영사는 간만보도와 같은 BPT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시설로 5개 선석에 1,500m, 부지는 약 117만 제곱미터로 부산항 북항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터미널입니다. 선석으로 5만 톤급 선박 기준 5개 선석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하역 능력은 224만 TU로 부산항 북항에서의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끝에 있는 5번 선석의 경우 상대적으로 선박의 입출항이 용이하여 기항 선사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감천항의 인프라는 1번부터 7번까지 선석을 공용보드로 이용하고 있으며 암벽의 길이는 약 6.4km, 전체 부지 면적은 22만 제곱미터에 달하지만 실제 공간은 컨테이너 터미널 대비 매우 협소한 상황입니다. 암벽 용량은 5만 톤급 2척과 중소형 선박 38척이 동시에 이용 가능하지만 하고 연간 화물 하역 능력은 약 1,660만 톤에 달할 정도로 많은 화물들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대포 보드는 선석 길이가 390m이며 부지 면적은 2.8만 제곱미터, 수심은 7.5m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북한의 관광선, 목재 운반선, 기타 자파선들이 주로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관공선이나 긴급한 수리를 요하는 선박에 한하여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BPA는 장내 다대포 부두를 마리나 시설로 기능을 변경하여 부산 시민들을 위한 해양 레포츠 및 해양 친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특히 BPA에서는 다대포 기능 변경 및 전환 방안 연구를 통해 친수 공간화를 진행하되 새로운 해양 레포츠의 거점 역할과 주변에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과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통해 해양 관광 벨트화를 추진하고 해상 또는 해저 호텔 및 레스토랑을 건립하여 부산만의
독창적인 해양 관광 시설을 확보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크루즈 연안여객 터미널입니다. 연간 200만 명의 해양 관광객이 이용하는 부산항의 여객터미널은 선박이 안전하게 개항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신과 우수한 인프라 시설을 통해 부산항을 찾는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부산항을 개항하는 크루즈 선박이 연간 약 100여 척에 해당했으며 카페리 노선의 경우 8개 선사 6개 노선이 운항되었습니다. 연안여객터미널의 연간 이용객 수는 약 200만 명이고 북항 재개발진에 새로이 건립한 국제여객터미널은 대규모 컨벤션 센터를 보호하여 동시에 4,000여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산항의 국제 카페리의 한계는 일본과만 노선이 연계되어 있어서 양 국가 간 외교적 마찰이나 국민적 또는 산업적 마찰이 있을 경우에 운항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중국 유선시 등을 대상으로 카페리 노선의 신규 개설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카페리 노선의 특성상 여객은 장거리 운항에 따른 피로감 및 승선 거부함이 발생을 하고 화물의 경우 인트라아시아 피더 네트워크망이 카페리 선박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게 수송이 가능하여 현실적으로 일본을 제외한 주변 국가나 항만 도시를 찾아 노선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카페리보다 훨씬 더 많은 승객이 탑승하는 크루즈 선박의 모항도시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유치 활동들도 진행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중일 크루즈 노선의 확장을 통해 부산항이 준모항지로 성장하기도 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크루즈 운항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때 다시 도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카페리 운송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름 아닌 기존 항공기로 수송되던 특송 화물들이 항공기 운항 중지로 한일 카페리를 통해 해상 특송 화물이 부산으로 들어오면서 연간 약 7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카페리 선박의 운항 매출이 여객이 40%, 화물이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화물 운송을 위해 선박을 지속적으로 운항시켰기 때문입니다. 물론 코로나 여파의 하나인 전 세계 공급망 악화 및 물류 대란도 한몫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 변화를 재검토하여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해상 특송화물 시장이 부산항에 지속 유치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세부 시설 현황입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부산항의 해양도시 관문으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시설입니다. 건축비는 약 900억 이상이 소요되었고 주요 시설로는 여객선 선석, 입출국장, 수화물 탁송장, 컨벤션 센터, 홍보관 등으로 7개 선사가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항 항로로는 일본의 히타카츠, 이지와라, 시모노세키, 오사카, 후쿠오카 등이며 연간 약 14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대규모 해상 교통시설입니다. 두 번째는 부산항 연안여객 터미널입니다. 부산에서 우리나라 연안에 있는 도시를 선박으로 방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부산항의 연안운송 라인은 제주도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해당 선박의 이용객들에게 선석, 대합실, 사무실 정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약 6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크루즈 터미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항 대교 건설로 인해 초대형 크루즈선의 선고가 높아서 북항으로 입항이 어렵습니다. 부산항 대교에 영향을 받지 않고 크루즈 선박이 부산항에 입출항하도록 하기 위해 부산항 대교 바깥쪽인 영도 지역에 크루즈 터미널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수심은 최대 12m로 22만 톤급의 크루즈 선박이 안전하게 취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부 시설로 선석과 입출국장, 면세품 인도장, 사무실 등이 있으며 운항 항로는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등이며 주로 이용하는 선사는 프린세스 크루즈라든지 LCL, 로얄 캐리비안, 카니발 등이
2016년 기준으로 약 60만 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독항 재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 홍보 동영상을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This is presented by HPS Trade, Japanese freight forwarder in Thailand. Hello, it's Ino. I would like to explain about land bridge transportation, using sea and air and cross-border truck this time. In the previous video, I explained transportation method combined ships and railroads, and the various routes. If you haven't seen it yet, please take a look at the link in the overview section. If you are in charge of international logistics, you should have an understanding of various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ation. Let's get started. First, let's take a look at sea and air land bridge transportation. As the name implies, it is transportation method of transferring cargo transported by sea to an airplane. The most famous sea and air routes from Asia to Europe are Hong Kong and Singapore, as they are the hubs of Asia, and are close to the ports and airports. For example, electronic components manufactured in Thailand can be transported by sea to Hong Kong and sorted, and then transported by air to all over Europe. I think it would be easier to understand it if you watch the video of the bonded transport as well. Therefore, I attach the link in the overview section. Next, let's look at sea and air from Asia to Latin America. There are routes for cargo, for Central and South America from Asia by sea, 1, to the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or 2, to Miami via the Panama Canal, and then by air to various location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You can choose where to load and unload on a case-by-case basis, including price and space on the ship. Thus, the advantages of combining ocean and air in long-distance transportation from Asia to Europe and the US are shorter transportation time and better cost performance. It is faster than only ocean transport and cheaper than only air transport. It is possible to optimize logistics by using different methods depending on the cargo handled and the situation. Next, I would like to explain transportation using cross-border truck. Cross-border truck is a method to transfer cargo across land borders by truck or trailer. The features of this transportation method are speed and stable schedule. In the case of ocean transport, it takes about 2 days at the port until the cargo picked up from the shipper is delivered to the terminal, loaded onto the ship, and unloaded from the ship at the port of import. Nowadays, due to the congestion at the ports, there is also waiting time offshore until the cargo is unloaded at the port. In US, it is not uncommon for a ship to wait a week offshore. In addition, even though you do book the space, there are irregularities such as rollover of containers, due to overbooking by the shipping company, and the containers are put on the next week's ship. On the other hand, if you use cross-border truck, once the cargo is loaded onto the vehicle, the rest of the journey to the border is basically non-stop. There is no problem of waiting for several days to unload, as is the case with ocean transport. In addition, since it is a land-based transportation, the distance traveled is shorter, since it can be done in a straight line along the road. There is also land bridge transportation using cross-border truck. Our company arranges land bridge transportation for cargo imported by sea from Japan to Thailand by container, and then transported from Thailand to Myanmar by cross-border truck. The advantage of this kind of combined transportation is the stable schedule that I have already explained. Due to the recent political unrest in Myanmar, it is better to use Lame Shebang Port in Thailand than Yangon Port in Myanmar, as the schedule is more stable. I talked about the advantages of land bridge transportation using sea and air and cross-border truck, but let's also talk about the disadvantages. Land bridge transportation involves more handling, such as transshipment of cargo, so it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cargo damage. Therefore, adequate packaging and cargo insurance are important. In addition, cross-border truck needs to change vehicles at the border, in case you have without a special license. For example, a vehicle from Thailand cannot be driven in Myanmar. Because of it,
we need to transshipment to other vehicles at the border. However, if the cargo is loaded in bulk, or known to be expensive, there is an increased risk of theft. Including another video, you might understand that there are various combinations of transport methods for land bridge transportation, wi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f you want to reduce costs or speed up delivery, you are better to consult with the forwarder you do business with, to find the transportation method that best suits your situation. I provide information on trade and international logistics in this channel, please subscribe it. That's all for this time. Thank you very much. In this channel, I explain about international logistics knowledge for your better understanding. I hope this video will be a good support for your logistics job. If you have any shipment from Thailand or to Thailand,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Ino-san anytime. Also, I'm very motivated to keep updating these videos. If you subscribe, press good or comment anything. Well, thank you. See you next time. 북항 재개발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0년대 초 만들어진 재래식 부두를 리모델링하거나 부두 전면을 매립하여 새로운 해양 도시 및 문화 공간을 새로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은 해안선이 아주 매력적인 도시인데요. 재개발 지역에 이러한 해안선을 더욱 아름답게 보이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미래형 건축물과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어우러지게 될 북항은 첨단 항만 기능과 조화를 이루며 시민들은 다채로운 해양 문화를 누리고 신해양 산업은 새로운 성장의 출발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항 재개발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약 31.5조 원으로 예상되며 고용 효과는 약 12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의 70% 이상이 공공시설 용지로 사유지가 아닌 공공성이 강조되고 태평양과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하는 대륙으로 향하는 관문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항 재래부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북항 재개발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하여 2022년 올해 연말까지가 사업 기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정부와 BPA가 2.4조 원을 투입하여 전체 약 112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방향은 친환경 워터프론트 개발을 통해 그동안 폐쇄구역이었던 항만 부지를 친수공공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주고 국제 해양 관광 및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는 공익적인 사업입니다. 전체 5가지 지구로 개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복합도심지구는 연안부두, 중앙동역 등 원도심 지역과 연계하여 도시의 활력을 부여하고 조상복합, 외국인 콘도, 시니어 주택, 레지던스 콘도 등을 건립하여 재개발지의 방문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IT, 영상, 전시지구로 IT 및 영상 산업의 메카로 부산을 도약시키기 위해 방송통신시설 도입, 뮤지컬, 대형 댄스홀, 쇼핑센터, 연극 영상 분야, e스포츠 등을 개최하는 기능을 개발합니다. 세 번째는 상업업무지구로 부산 역세권과 연계하여 비즈니스 공간 제공, 복합 항만지구 내 상업 및 업무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해양문화지구로 경관 수로를 중심으로 아일랜드형 문화시설과 랜드마크를 조성을 하고 오페라 하우스 등 항만 친수시설 건립을 통해 새로운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항만지구는 해상교통의 관문으로 국제여객터미널, 화물처리시설, 편익시설 도입을 통해 여객과 화물, 상업 업무 기능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항에 이어 부산항만공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대한민국 중앙정부인 해양수산부 산하 국가공기업입니다. 2003년도에 항만공사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대한민국 최초 항만공사로 부산에 설립되었습니다. 민간기업과 같은 업무 전문성과 빠른 의사결정, 독립채산제 방식에 의한 최단기 투자의사 결정 등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부산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적극적인 항만 개발 등을 추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부산항만공사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인 항만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부산항 관련 항만위원회는 부산항 관련 학계, 영국의 산업계의 최고 전문가들로 멤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본부 2단 체제로 운영 중이며 전체 인원은 약 280여 명 수준입니다. 3본부는 경영본부, 운영본부, 건설본부로 구성되며 2단은 글로벌 사업단, 재개발 사업단 등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양수산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으며 1년에 한 번씩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었는데 부산항의 안전 및 보안 관련 기능 강화를 위해 부산항공사가 직접 운영 관리에 참여하여 보도 운영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 현황입니다. 국가투자공기업은 4대 항만공사인 부산, 인천, 여수, 광양, 울산과 함께 한국해양환경공단으로 구성이 되며 중정부기관은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수산자원공단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타 공공기관으로 보안공사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정부 조직 및 기능별로 산하기관을 설치하거나 설정을 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사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부산항의 현재 상황입니다. 부산항이 세계 2위의 허브항만이자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화물 규모를 자랑하는 항만이기는 하지만 기존 항만인 북항과 새로 조성한 신항 간 물리적인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항만이 북항은 피더 선박, 신항은 기관 항로 모선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이원화된 상황에서 피더 선박과 모선 간 발생하는 환정화물에 대한 환정화물 이적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저렴한 셔틀 비용과 선박의 투콜링 제도, 환정화물 인센티브 등을 통해 마이너스 효과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산항의 환정 화물량은 세계 2위, 총 컨테이너 물동량은 세계 7위입니다. 사실 현재 기준으로 부산항이 성장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외부적인 요인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아마도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1995년 고베 대지진 발생으로 세계 10대 항만 안에 있던 일본의 저명한 항만이 도쿄항, 고베항, 오사카항, 요코하마항 등을 이용하던 선사가 위험을 느끼고 지진 발생 시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없고 일본과 가까운 부산항을 모항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부산항이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고베 대지진 이후 약 8년에서 10년이 지난 시점에는 부산항이 세계 3위의 컨테이너 항만까지도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산업 및 경제의 블랙홀인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물동량 면에서는 중국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3위에서 5위로 다시 6위로 현재는 7위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부산항 바로 뒤를 추경하는 텐진항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금방 따라잡힐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 있는 환적화물의 순위를 보셔도 3위인 말레이시아 탄종 펠레파스와 근소한 차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부산항은 항만과 배후단지를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의 환적화물을 창출하고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현장에 반영해야지만 계속적으로 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과거의 순위 얽매이기보다는 새로운 화물과 운송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부산항에 반영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리하는 컨테이너는 약 3천만 TU로 이 중 부산항의 75%인 2,200만 개를 담당하고 있으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과 논리로 국내 다수의 항만을 개발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항만 간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과거 약 한 15년 전에 부산항의 물동량은 전국 항만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남북권 투포트 정책으로 인해 부산항 신항과 동시에 개발한 광양의 경우 이제는 2위가 아닌 3위로 전락해 앞으로 성장에 먹구름이 낀 상황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전 세계 일부 항만을 빼고는 대다수 항만이 물동량 감소를 겪었습니다. 부산항도 마찬가지로 감소를 했습니다. 부산의 경우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이 높은 수준으로 줄어든 데 반해 환적 화물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약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환적 화물은 삼국간 화물로 부산항이 포함된 대한민국의 화물이 아니어서 휘발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고한 해상 운송 네트워크와 적극적인 화물 유치 전략과 비용 절감 전략 등을 통해 환저화물 처리 수준을 유지했던 게 큰 힘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항만에서 처리되는 총 물동량 중 환적 화물의 비중은 2010년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부산항의 총 물동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환적 화물 비중 또한 매년 또 똑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배경으로 선박 운항 네트워크, 우수한 하역 서비스, 합리적인 물류 비용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강점입니다. 부산항이 일하는 환적 허브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유는 우수한 지리적 위치 때문입니다. 부산항은 전 세계 GDP의 26%에 달하고 전 세계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동북아시아 중심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주요 간선 항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결국 세계 경제 및 산업의 중심지에 있으면서 최대 소비 국가인 미국, 일본과의 해운 네트워크에서 연계성이 많은 도움이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산항을 기항하는 정규 컨테이너 노선수가 매주 279개가 있으며 특히 미주 지역과 아시아 영내 지역에서 우수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주와 아시아로 보내는 화물을 부산에만 갖다 놓는다면 원하는 시간에 가장 빠르게 배송시켜주는 서비스를 아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권에 있는 다른 항만도시와 비교해 볼 때 미주 지역과 연결성에 있어서 매우 높은 강점을 부산항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유럽, 중동 등과의 지역 연결성에서는 상당히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 및 대안체계 마련이 향후 부산항의 성장 기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만약 텐진의 화주가 LA로 수출하고자 할 때 일주일에 한 개 있는 노선을 놓치게 된다면 부득이하게 미주 연결 노선이 훌륭한 부산 등 인근 항만에 환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항의 세 번째 강점은 깊은 수심입니다. 부산항은 최대 18m 이상의 수심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은 조소간만의 차 때문에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도 안정적으로 기항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강점은 날씨 환경입니다. 항만은 안개나 해무, 태풍 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해, 닝보 등 중국 주요 항만들이 연간 안개 및 태풍 등으로 항만을 폐쇄하는 일수를 계산했을 때 평균 30일 이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부산항의 날씨 환경 탓으로 포트 클로징이 발생하는 기간이 5일 미만인 것과 비교할 때 약 6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이런 날씨 부분을 봤을 때도 부산항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항만공사의 주요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신항개발, 배후단지 운영, 북항 재개발, 해외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시는 이 화면은 부산항 신항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입니다. 부산항 신항은 1995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2006년에 1, 2부들가 개장되면서 지금 현재 난컨테이너 부도까지 모두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5개의 컨테이너 터미널, 1개의 다목적 부도가 운영 중이며 최근 BCT라는 6번째 컨테이너 터미널이 오픈되었습니다. 2023년과 2026년 순차적으로 서쪽 컨테이너 2개 터미널이 개장될 경우에 부산항의 경쟁력은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강점 두 번째는 배후단지 운영입니다. 배후단지는 항만과 연계하여 부가치 화물을 창출하는 곳으로 현재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 69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항 배후단지는 전체 구역이 자유무역 지역으로 각종 세제 혜택이 있으며 조립가공, 포장 등 고부가치 물류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항 배후단지의 외국인 투자 현황입니다. 총 98개의 외국 기업 중 일본과 중국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북항 재개발입니다. 부산항공사는 오래된 구항을 항만 치수공항으로 개발하여 시민들의 품에 돌려주기 위해 2009년도부터 재개발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1단계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마지막 사업은 해외 시장 진출 사업입니다. 저희 부산항공사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해외 물류 창고나 물류센터를 현재 건립을 완공을 했거나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물류 네트워크를 확장을 하고 사업 모델 다각화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상 부산항의 소개와 현황 그리고 강점 등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2차 시에 저희가 친환경 스마트 항만 조성 전략에 대해서 또 한번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